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0강 고전 운문의 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강의는 앞에서 했던 내용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전 시가의 흐름에 대해서 쭉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것 중에서 조선시대에 많이 불려졌던 고전 운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 강의에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고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쓰여진 시조와 가사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 고전 시가의 맵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그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전 시가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나타난 게 고대가요. 고대가요는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쓰여진 것으로 고대가요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배경설화가 있다는 거. 배경설화가 있었어요. 향가도 역시 배경설화가 있는데 이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집단적 주술시를 쓰던가 아니면 서정시를 썼다. 향가 역시 집단적 주술시가 있고 서정시가 있다. 자, 고대가요는 향가는 작자가 귀족일 수밖에 없다. 이때는 뭐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고대가요는 맨 처음 집단적 주술시 뭐가 있었죠? 구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나타나길 바라는 소망을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불렀던 집단가요고요. 서정시 황조가가 있었죠. 유리왕이 불렀던 거. 다 배경설화가 있었고요. 향가는 신라시대에 불렸던 노래로 향가는 모두 무슨 표기라고 했죠? 향찰표기라고 했습니다. 향찰표기, 향찰이라는 것은 한문을 빌려다가 우리말의 어순, 우리말처럼 표기한 거. 그래서 한문 표기라고 하면 안 되고 향찰표기라고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향찰표기를 사용한 향가도 역시 기죽이 썼죠. 집단적 주술시 뭐가 있었어요? 처용가가 있었죠. 처용가. 역신을 물리치기 위한 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뭐라고 그래요? 벽사진경이라는 벽사진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역신을 물리치는 시. 이때 역신은 마마 이런 이제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자, 고려 가요에도 그대로 전승이 되어서 제목도 똑같아요. 처용가 똑같은데 고려 가요의 처용가는 내용이 조금 더 덧붙여져 있어요. 자, 향가 시대에 그러니까 향가로 지어진 팔구체 향가로 지어진 처용가는 처용의 독백으로 되어 있다면 고려 가요의 처용가는 대화 구성으로 이어져 있다고 우리 수업 시간 한 적이 있는데, 자, 처용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열병신 모두가 화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세 화자의 대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고려 가요의 처용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 가요 중에서는 유일하게 집단적 주술, 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처용가고 나머지는 일반 민중들이 진솔한 생활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 많다고 그랬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한글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려가요에는 무슨 특징이 있다? 구비문학적 특징이 있다. 구비문학적 특징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들이 한글로 정착되면서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것이 뭐야?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라고 했죠. 그래서 음악성을 살리기 위해서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를 사용했다는 것. 이게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이다. 특히 서경별곡의 6년과 서경별곡의 2년과 정석가의 6년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비문학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대 유행했던 노래를 그대로 별곡의
이연과 정석가의 6년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구비문학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은 노래 가사가 다른 노래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 내용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와 같이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지어진 게 시조는 고려 말 사대부가 작자 계층으로서 고려 멸망을 한탄한다던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우리 배운 적 있죠. 그 다음에 나온 문학의 갈래가 가사이다. 가사는 시조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상 3단 구성이다. 작자는 양반층이고 영군 지정과 자연 친화를 주로 다루었다. 이 시조는 무엇을 개성한 거라고요? 향가의 3단 구성을 개성하고 향가 낙구의 감탄사를 시조의 종장 첫음보 감탄사 혹은 3음절로 개성했고 시조를 또 개성한 게 가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향가의 특징을 시조가 계승하고 시조의 특징을 가사가 계승했는데 그 내용은 내용상 3단 구성이고 향가 낙구가 시조 종장 첫 음보로 계승이 되면서 감탄사 혹은 3음절로 고정이 되었다. 이것이 또 뭘로 계승이 되었다? 가사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향가, 시조, 가사는 형식적 특성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가사는 영군 지정과 자연 친화를 주로 노려했고요. 조선 전기에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래서 이때 작자층은 양반층인데 조선 전기에는 영군 지정과 자연 친화와 같은 관념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사실적인 내용, 생활의 진솔한 감정, 나 유배살이가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전쟁 때문에 힘들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규방 가사도 나타났다. 여인네들의 가사, 그 다음에 평민들이 지은 평민 가사도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신문물을 예찬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조 가사에 나타난 내용상 형식상 특징 중에서 주로 내용상 특징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시조와 가사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내신과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조와 가사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조가 고려 말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가사는 조선 초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창작되고 있고요. 가사는 오늘날엔 창작되지 않고 있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쓰여진 시조와 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속세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았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양반과 사대부의 입장에서. 속세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고 또 자연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먼저 속세를 그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속세도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벼슬이 있어요. 자연은 무조건 긍정적이지만 자, 임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조선시대의 분위기였죠. 그 다음에 백성 역시 부정이 아닌 긍정이 대상이죠. 벼슬은요,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 부정이 되냐? 이 벼슬길에 있는 간신이라면 부정이고 벼슬을 지향하는 화자라면 부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벼슬길에 나아가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구제하겠다라고 할 때는 긍정이고 벼슬길에 있는데 간신배 노릇을 한다. 그러면 부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속세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어떤 마음을 노래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연군지정을 노래하죠. 이럴 때는 긍정이고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편단심은 긍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백성을 구세제민, 애민정신, 선정포부라 하면 긍정적이죠. 구세제민이 무슨 뜻이에요?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선정포부, 좋은 정치, 선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예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사대부랑 양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벼슬길에 올라서 이런 정치를 할 거야. 그러면 긍정. 벼슬길에 올라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거야. 그럼 긍정이고요. 부정일 때는 뭐예요? 간신배가 있을 때만 부정이고, 입신양명하겠다, 청운의 꿈을 이루겠다는 긍정입니다. 입신양면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뜻이죠. 청운의 꿈 똑같은 얘기예요. 청운이라는 것이 높은 벼슬이나 지위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신양면도 뭐예요?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드러낸다. 청운, 높은 지위나 벼슬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삶의 목표였죠. 과거에 합격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날리는 게 효의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교에 입각한 선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이지만 간신배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의 사대부나 양반들은 자연을 무조건 긍정으로 보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익혀야 되겠죠. 자, 자연을 사대부나 이제 양반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한가로운 자연으로 보았습니다. 무엇과 대비되는? 속세와 대비되는. 그럼 왜 속세는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변하죠. 그런데 자연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긍정으로 보았고요. 아름답기 때문에, 한가롭기 때문에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자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자긍심,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 있다. 은잔, 자연에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을 이렇게 자연 속에 숨어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나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연을 존경의 대상으로 봅니다. 왜? 자연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자연. 자, 요거 중요해요. 자,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양반과 사대부들은 자연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보았어요. 첫 번째는 풍류의 공간이야. 풍류의 공간. 자연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공간. 풍류의 공간으로 보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생활의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곳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풍류의 공간으로 볼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유유자적.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속세를 떠나서 속박 없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산다. 그죠? 자연을 풍류의 공간으로 본 거고요. 한가롭다 같은 말이에요. 한가하게 자연을 즐긴다. 물, 왜 한인, 물. 여기서 물은 속세예요. 속세. 그래서 세상사 밖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사람. 이래서 유유자적 한가롭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강호, 자연에서 한가한, 느끼는 한가한 정. 미음 완보, 천천히 거닐면서 작은 소리로 시를 읊조린다라는 뜻이고요.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느끼는 진짜 맛. 임천한흥, 자연이죠. 자연에 있으면서 느끼는 한가한 흥.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자연을 느낄 때, 자연을 즐길 때 쓰는 말. 유유자적 한가롭다, 물의 한인, 강완정, 미음만보, 한중진미, 임천한흥 다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는 뜻인데 여기서 정말 야단스러운 게 아니고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훌륭하다. 자연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해. 헌사하다. 경이롭다. 자연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야. 무릉도원이야. 기산영수야. 기산영수 무릉도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음풍농월.
한가하게 자연을 즐긴다. 풍월주인 자연의 주인이다. 강호지락 자연에서 느끼는 끝없는 즐거움. 다 뭐예요? 자연의 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있으면 나의 생활이 뭐 할 수가 없나요? 예, 소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박하다, 청빈하다 라는 말을 쓰는데 사치를 할 수가 없는 자연 속의 공간이기 때문에 소박하다, 청빈하다, 단사표음, 단표누앙. 단사표음, 단표누항 역시 소박한 생활을 말하는데 단사표음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대나무로 된 밥그릇에 표주박으로 된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이죠. 단표누항 역시 뭐냐면 누항은 누추한 거리예요. 가난한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 다 소박한 음식이란 뜻입니다. 소박한 음식, 단사표흠, 단표누항.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사표흠, 단표누항, 소박한 음식. 안빈낙도는 뭐요? 가난한 가운데 만족하면서 즐기는 길이란 뜻이에요. 가난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 안분지족 똑같죠. 그렇죠? 가난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의 자세. 무욕은 뭐냐면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심 역시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박하다, 소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대부가 자연에서 즉 자연에서 시골에서 살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일 때는 만족감이죠. 다 만족감이에요. 무라 일체 물심 일여 무슨 뜻이냐? 여기서 물은 자연이에요. 대상 아는 나 아자고 나와 자연이 한 몸이다. 자, 아까 물 외 한이는 뜻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서 물은 속세라고 했어요. 속세에서 벗어나서 한가하게 즐기는 사람. 여기서는 자연과 나가 하나 된 생태.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는 거고요. 물심이려. 그래서 물도 자연이에요. 자연의 마음과 나는 같다. 천석 고항은 뭐냐면 천석 하늘과 돌을 사랑하는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좋다는 얘기죠. 연하고질도 뭐냐면 구름과 안개를 사랑하는 고질병. 강호지병 역시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이라는 뜻이고요. 강호가도는 뭐냐면 강과 호수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임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한다. 그래서 강호가도는 다른 것과 다르게 무얼 플러스 한 거예요? 역구눈을 플러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움과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혹은 임금에 대한 은혜를 함께 노래했어. 그러면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다 지금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죠.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니까 우아미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문학을 감상할 때 느끼는 감정, 아름다움을 4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문학의 미적 범주라고 하는데 문학에서 느끼는 감동이라고 해요. 4가지. 첫째는 우아미예요. 우아미는 뭐야? 만족스러운 감정을 나타낸 거고 존경하는 자연과 같이 저렇게 늘 푸르고 변함없이 살고 싶어, 따르고 싶어 할 때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숭고미라고 합니다. 숭고미.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뭐예요? 3번째는 비장미. 4번째는 골개미인데요. 자연을 즐길 때는 골개미가 나올 수 없고요. 비장미도 나올 수 없죠. 그러면 골개미는 언제 느끼는 건가요? 바로 해학과 풍자가 나올 때 골개미가 느껴진다고 했고요. 비장미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커. 그래서 괴로운 감정을 나타낼 때 비장미를 느낀다고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자연에 대한 만족감 얘기했고요. 도학과 유학은 뭐냐? 자연에 있을 때 도학이라고 한다면 도학이라는 것은 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도교는 뭐예요? 무위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무위자연은 뭐예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연은 이상적 자연이에요. 이상적 자연. 그래서 자연을 즐긴다 그러면 도교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유학은 뭐냐? 유학은 그 공자 때부터 이어진 뭐죠? 도리,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한 것을 유학이라고 하죠. 인간의 도리는 뭐예요? 임금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말 나오면 유학인 거예요. 그러면 사대부들은 유학과 도학을 추구했으니까 긍정적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술, 악기, 노래, 풍류가 뭐라고요? 노래, 풍류라고 바꿔주세요. 이것은 모두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함이에요. 자연을 한가하게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사대부나 양반들이 자연에 있으면서 자연을 즐길 때는 술도, 악기도, 노래도 이런 걸 모두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풍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조가 하나 빠졌네요. 시조를 읊조리는 것도 풍류의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해서 봤어요? 여기까지는 자연을 풍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풍류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이렇게 보았습니다. 풍류의 대상.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족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자연을 풍류의 대상으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을 존경의 대상으로 본다. 나도 그렇게 자연의 모습을 담고 싶어. 숭고미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리고 변함이 없을 때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봄에는 철쭉, 진달래, 이화, 도화, 이화, 백꽃, 도화 이제 복숭아꽃인데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들은 늘 변함없이 때가 되면 피고 지죠. 그래서 변함없는 자연의 속성을 존경할 때. 그 다음에 겨울에는 소나무, 매화, 대나무, 국화 나오는데 얘네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함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소나무, 대나무, 국화, 매화 이런 것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마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시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자연은 누구에게 해당되어 생활의 공간이니까 이 양반 사대부들이 누구를 볼 때 농민들을 볼 때 예찬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밥벌이 농사 부지런하게 농사 지어야 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고 보람 있는 자연의 모습, 보람 있는 생활의 모습, 풍요로운 생활의 모습을 누구의 시선에서요? 양반의 시선에서 평민들을 예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연과 속세를 대조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 부재, 인생무상, 애환, 비판, 유교에 대해서 봅시다. 부재는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를 부재라고 하죠. 힘이 없을 때, 그죠? 고독할 때, 한이 있을 때 우리는 부재를 느낍니다. 자, 임금에 대한 부재, 또 애인에 대한 부재가 있는데 임금이 부재해서 슬프다. 단종 폐위 사건이죠. 신하에 유배할 때 신하가 유배 갔어. 임금이 그립죠. 이럴 때 우리는 임금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임금이 보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화자를 여인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을 남성으로 치환하여서 그가 그립다고 주로 말하죠. 그 다음에 애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님이 부재하다고 말하는데 주로 고려 말 조선 초에서 조선 초 시조에서 많이 나오죠. 누가? 기녀들이, 그죠? 평시조를 통해서 많이 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홍랑의 시라든가 황진이의 시조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죠? 덧없다. 어떤 시에서 쓰이냐? 자연은 영원해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사는 한정이 있고 또 인간은 죽기도 하고 늙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인생무상을 느끼죠. 기밑에 해묵은 서리, 이건 뭐예요? 늙음에 대한 한탄. 국가는 흥망성쇠가 유수해요. 흥망이 유수하니 고려 멸망에 대한 한탄이시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정서를 느껴요? 인생무상, 무상감을 느낀다고 하죠. 삶의 애환은 가난으로 인해서 슬플 때 우리는 애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할 때도 애환이고요. 시집살이 또 애환이고 유랑에 비해도 애환입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삶의 진솔한 감정이면서 자, 가난할 때, 씹살이 할 때, 유랑으로 인해서 슬플 때 우리는 삶의 애환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판은 뻔하죠? 누구를요? 간신배를 비판해야 되고, 탕간호를 비판해야 되고, 반유교적 인물을 비판할 때 쓰입니다. 반유교적 인물은 뭐예요? 유교적인 덕목을 따르지 않는 인물. 예를 들면 탕간호리도 반유교적 인물이고요. 간신배도 반유교적 인물이겠죠. 그 다음에 유교는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예요.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열은 뭐냐면 일부 종사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편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도 열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풍속교화는 뭐냐면 풍속을 따르는 거고, 교화는 그 풍속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 누가? 양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근면성실은 알죠? 자, 요런 식으로 고전 운문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조들은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다 대부분 요 앞부분은 이제 조선 정기 관념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애환, 비판, 유교는 사실적인 내용이죠. 조선 후기에 다뤄질 내용일 거예요. 조선 정기는 주로 이제 관념적인 내용, 주로 영군지정, 자연친화의 내용이라면 조선 후기는 삶의 진솔한 감정, 삶의 애환, 비판, 유교의 덕목, 이게 조선 후기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강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2강에서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뵙겠습니다.